여러분 오늘 아침 커피를 드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직 식지 않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옆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커피 조금 있으면 식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커피는 언제나 식는 방향으로만 변하는 걸까요? 왜 차가운 공기가 커피 속으로 뛰어들어 오히려 커피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 단순히 열이 전달되는 방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물리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고 가장 오해받아 온 개념 하나가 숨어 있거든요.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생명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우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커피 한 잔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구는 매일 태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 받은 에너지를 거의 정확히 그만큼 다시 우주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태양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우리는 잠시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포화 소리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파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22년의 파리, 나폴레옹이 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시 전체가 조용히 술렁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26살의 젊은 공학도 사디 카르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 파리 방위전에 참여했다가 패주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패전의 기억이 그를 이 질문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영국의 증기기관은 프랑스의 것보다 더 강력한가? 당시 가장 뛰어나다는 증기기관도 열 에너지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비율이 겨우 서너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카르노가 궁금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가 찾아낸 답은 당시 물리학자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카르노는 마찰도 없고 열 손실도 없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열기관을 머릿속으로 설계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사이에 피스톤이 있고 그 사이를 공기가 오가면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장치였습니다. 뜨거운 쪽이 공기를 밀어내면 피스톤이 움직이고 차가운 쪽이 공기를 식히면 피스톤이 돌아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완벽하게 오가는 장치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답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피스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려면 열의 일부를 반드시 차가운 쪽으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뜨거운 쪽에서 가져온 에너지 전부를 움직임으로 바꿀 수 없고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쪽으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찰을 없애도 손실을 최소화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카르노를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도 항상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 그 버려지는 양이 기술이 아니라 오직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완벽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르노는 이 모든 통찰을 1824년에 얇은 책 한 권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832년 파리에 콜레라가 크게 번지면서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전염 방지를 위해 그의 소지품 대부분이 불태워졌고 미완성 원고와 수많은 노트들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그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오랫동안 거의 잊힌 채로 서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흩어짐의 법칙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는 것 참 이상한 일이죠. 수십 년이 지나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잊혔던 이 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카르노의 발견 속에서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란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에 에너지가 모여 있을 때는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 열이 방한 공기로 서서히 퍼져나갈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에너지가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한 곳에 뭉쳐있는 에너지는 쓸모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에너지는 쓸모를 잃습니다. 1865년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의 두 법칙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최대값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다른 물리 법칙들은 대부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성립합니다. 당구공이 충돌하는 장면을 역재생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엔트로피의 증가, 이 흩어진 만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까요? 왜 커피는 식는 방향으로만 변하고 역재생된 것처럼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낸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설명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볼츠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트로피는 사실 에너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우의 수 이야기라고요. 모래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쪽 칸에 모래가 가득 모여 있을 때 그 상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래알들이 전부 위쪽에만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모래알들이 두 칸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래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하나의 상태만 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방한 공기로 열을 내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 분자들이 빠르게 진동하고 공기 분자들이 느리게 진동하는 상태. 이것은 아주 특정한 배열입니다.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 분자와 공기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에너지가 이리저리 전달되면서 모두 비슷비슷한 속도로 진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커피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우주의 나이를 몇 번이고 기다려도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낯선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를 개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들이 색깔별로,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채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정리된 상태는 딱 한 창뿐인데 뒤섞인 상태는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자연은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시간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면 미래 방향이라고 알고 깨진 컵이 저절로 붙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물리 법칙 자체에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자 수준에서는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법칙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엔트로피에서 옵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이 미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주 어딘가에서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사실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확률이 빚어내는 결과에 가깝다는 것을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는 방향이 아래인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모래가 다시 올라가듯이 만약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아질 수 있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에너지는 그대로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다시 말해 질서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에너지가 높고 숫자가 적은 광자들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부딪혀 흡수되고 그 에너지를 지구는 에너지가 낮고 숫자가 훨씬 많은 적외선 광자들로 바꾸어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대략 태양에서 빛 알갱이 하나를 받으면 지구는 20개가 넘는 낮은 에너지 빛으로 돌려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받은 것과 돌려주는 에너지 총량은 같지만 돌려줄 때는 훨씬 더 흩어진 형태로 돌려줍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지구 위의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식물이 그 질서 정연한 에너지를 붙잡아 당분으로 바꾸고 동물이 그 식물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더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먹으며 에너지를 이어받습니다. 그 과정마다 에너지는 조금씩 더 흩어진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전부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생명이란 태양이 건네준 질서를 잠시 빌려 쓰다가 그것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아름답게 흩어지게 만드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좀 삭막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를 흩어주는 기계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엔트로피가 계속 높아진다면 왜 우주에는 아직도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걸까요? 다 흩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즉시 흩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우주로 돌려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지구 위에서는 온갖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은 엔트로피가 높은 엔트로피로 바뀌는 그 흐름 위에서 생명은 잠시 그 흐름을 타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전거는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타지만 그 흐름 위에서 자전거는 복잡한 균형 운동을 합니다. 바퀴가 돌고 페달이 움직이고 사람이 균형을 잡습니다. 자전거가 중력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위에서 잠시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학을 가르칠 때 이런 방식을 즐겨 썼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우선 가장 단순한 사례로 시작해서 거기서 무엇이 성립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더 복잡한 경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파인만이 자주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요. 엔트로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트로피를 무질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모든 것이 뒤섞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 이야기이고 경우의 수는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이 정리된 상태는 하나뿐이지만 뒤섞인 상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은 자연스럽게 어질러집니다. 그런데 만약 방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음식에서 낮은 엔트로피를 얻어서 그것을 써서 방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면서요. 체온을 방 바깥으로 내보내고 음식을 소화해서 생긴 열을 배출하면서 그 대가로 방 안에 국소적인 질서를 만듭니다. 생명은 이 과정의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낮은 엔트로피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 내부 질서를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유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엔트로피를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내면서요. 어쩌면 생명이 이 우주에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엔트로피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목적론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에 목적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낮은 엔트로피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그것을 더 잘 활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다 표면에 미생물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하면 미생물들이 있을 때 엔트로피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에너지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만 적어도 생명이 우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는 정보와 엔트로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스웰의 악마가 분자들을 구분하는 정보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지울 때 엔트로피가 생긴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속으로 뭔가가 빨려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빨려 들어간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문제입니다. 호킹이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하고 결국 증발한다고 말했을 때 만약 그 복사에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면 블랙홀이 사라지면서 정보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정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두고 스티븐 호킹과 레너드 서스킨드 이 두 물리학자는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스킨드는 결국 정보는 블랙홀 표면에 암호화되어 보존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것이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블랙홀 내부의 모든 정보가 그 표면 위에 2차원적으로 기록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3차원 공간의 내용이 2차원 표면에 담길 수 있다는 것처럼요. 호킹도 나중에는 정보가 보존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엔트로피와 정보와 시공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에너지가 흩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정보가 처리되고 변환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열기관에서 시작해서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고 생명의 의미를 담고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심지어 정보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거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카르노가 작은 파리방에서 증기기관 효율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아마 카르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들어옵니다. 양자 세계, 즉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춤이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이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은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하나의 상태로 확정됩니다. 이것을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이게 엔트로피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 서리대학교의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 아주 작은 양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의 방정식을 아주 정교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정식이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똑같이 성립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물리법칙의 수준에서는 시간의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그 느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관측하는 방식, 즉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극히 일부만 관측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 모름 자체가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방 안에 가스 분자가 수십억 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빠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전체의 평균적인 상태뿐입니다.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 모름, 즉 세부 사항에 대한 무지가 엔트로피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엔트로피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파인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에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주 물었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파인만은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면 엔트로피는 사실 우리의 무지를 측정하는 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의 양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주가 실제로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건 좀 어질어질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완전히 소화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물리학자들도 이 연결고리가 정확히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엔트로피는 단순히 에너지가 흩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아는 방식,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왜 우주는 애초에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이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지금 이렇게 별도 있고 행성도 있고 생명도 있는 복잡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주가 아직 엔트로피의 최대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엔트로피는 낮아지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태어난 그 순간 빅뱅 직후의 상태가 나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때 우주의 엔트로피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으며 동시에 놀라울 만큼 균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이 퍼져 있었습니다. 잠깐, 모든 것이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그게 오히려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 아닌가요? 뒤섞여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고 했는데 초기 우주는 완벽하게 뒤섞여 있지 않았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모래시계에서는 흩어짐이 최고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력이 있는 우주에서는 반대입니다.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물질이 한 곳에 뭉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별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는 것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있음직한 일,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초기 우주의 균일한 상태는 중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한번 퇴근길 지하철에서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이 객차 전체에 골고루 퍼져 앉아 있을 때보다 어떤 칸은 텅 비고 어떤 칸은 꽉 차 있을 때가 경우의 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중력이 있는 우주에서는 이것처럼 불균일한 상태가 더 있음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균일함은 사실 대단히 특별하고 드문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초기 우주는 왜 그렇게 균일했을까요? 왜 하필 그 출발점이 그토록 낮은 엔트로피였을까요? 이건 아직 물리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리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며 혹시 우리 우주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가 맞이한 끝이 새로운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 시작과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그 질문 자체는 분명히 진지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모래시계가 한창 흘러내리고 있는 중간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모래가 완전히 위에 있던 그 특별한 처음과 모래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간 그 고요한 끝 사이 어딘가에서요. 그리고 바로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잡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래시계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흩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가 사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물리학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1867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했습니다. 두 칸으로 나뉜 작은 상자 중간에 아주 작은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생물체는 빠른 분자가 다가오면 문을 열어 한쪽 칸으로 보내고 느린 분자가 다가오면 다른 쪽 칸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한쪽 칸은 점점 뜨거워지고 다른 쪽은 점점 차가워지겠죠. 아무런 에너지도 쓰지 않고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맥스웰은 이 상상 속 생물체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맥스웰의 악마입니다. 이 역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답이 나왔습니다. 이 악마는 분자들의 정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자가 빠른지 느린지 기억해서 문을 여닫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기억을 어느 순간에는 지워야 합니다. 메모리가 가득 차면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기억을 지우는 행위 자체가 열을 발생시킵니다. 정보를 지우는 것에 물리적인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란다우어의 원리라고 합니다. 악마가 만든 질서보다 기억을 지우면서 발생하는 무질서가 결국 더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깊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현상이고 물리적인 비용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엔트로피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잠시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972년에 제이컵 베켄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블랙홀에도 엔트로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엔트로피가 있으려면 온도가 있어야 하고 온도가 있으면 열을 방출해야 하는데 블랙홀은 정의상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니까요. 베켄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선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 할수록 호킹은 오히려 베켄슈타인이 옳다는 결론에 다가가게 됩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아주 미약한 복사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하나가 품고 있는 엔트로피는 초기 우주 전체가 지녔던 엔트로피의 1000배가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합하면 우주 전체 엔트로피의 거의 전부가 블랙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냥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의 모래시계가 완전히 다 흘러내린 뒤에는요, 언젠가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블랙홀마저 호킹 복사로 서서히 증발해 사라지고 나면 우주는 더 이상 어떤 흥미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균일하게 퍼져서 어디도 다른 어디보다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 좀 무겁게 들리시죠? 사실 저도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뭔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과학이 알려주는 것이 슬프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요. 사실을 직시하되 그 사실이 정말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열죽음이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10의 100 제곱년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10의 100 제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수인지는 사실 감이 전혀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그것도 숫자로 쓰면 10의 10제곱 정도입니다. 10의 100제곱은 그 수의 제곱에 또 제곱을 몇 번을 더 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역사에서 아직 아주 초반부에 있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시간은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너무 작고 너무 짧게 산다고요.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주가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 즉 완벽한 질서를 가졌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가장 높은 엔트로피 상태, 즉 완전한 무질서에 도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복잡한 구조들은 전부 그 사이에서만 피어납니다.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 지점에서요. 별이 빛나는 것도, 행성이 도는 것도, 강물이 흐르는 것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전부 이 중간 어딘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래가 한창 흘러내리는 그 생동감 넘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아직 충분히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래시계가 아직 다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합니다. 아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생명이 그냥 에너지를 흩어주는 기계라는 이야기로 들리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현상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환경에서 낮은 엔트로피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내면서
국소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에어컨이 방을 시원하게 하는 대신 바깥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단순히 엔트로피를 흩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고 배웁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와 엔트로피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기억하고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에서 정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존재는 생명뿐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보게 해준다고요.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을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에는 파인만의 이 말이 엔트로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우리의 경험이 덜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양이 지구에게 주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지구 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사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에서 아직 초반부에 살고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초반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별이 빛나고 행성이 돌고 강물이 흐르고 생명이 숨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뇌가 이 이야기를 처리하고 눈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속의 낮은 엔트로피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낮은 엔트로피를 써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그 대가로 주변에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냅니다. 숨을 내쉬는 것도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엔트로피와 정보의 춤입니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인 과정이고 그 물리적 과정은 반드시 어딘가에 엔트로피를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속 신경세포들이 이 이야기를 처리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작은 열기도 우주의 엔트로피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슬픈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빛바랜 사진 속 얼굴들이 웃고 있습니다. 사진지도 잉크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색이 바랩니다. 엔트로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진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서글픔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에 그 사진 속 웃음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그 순간은 지금 이 우주에서 딱 한 번만 존재한 것이 됩니다. 엔트로피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뿐인 배열입니다. 지금 창밖에 들어오는 빛,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다시는 정확히 이 형태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래시계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원소들, 피 속의 철분과 뼈 속의 칼슘과 숨결 속의 탄소들은 오래전 어느 이름 모를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삶을 다하고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뿌려진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숨을 거둔 뒤에는 이 원소들이 다시 흩어져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글픈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를 잠시 빌려서 이 짧은 생 동안 사랑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우주에게 돌려주는 존재입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을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리학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이 더 경이롭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엔트로피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한 더 선명한 인식입니다. 완벽한 질서에는 흥미로운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무질서에도 흥미로운 일이 없습니다. 별이 빛나고 꽃이 피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우주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시계는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래시계의 모래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드실 때 문득 떠오른다면 그 커피가 식어가는 그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고 그 시간 위에서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흐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